네, 다시 한번 저희들 박수 좀 쳐주세요. 약간 어색하네요. 제가 사실 토크쇼 진행은 처음이라서 굉장히 어색한데요. 먼저 우리 앞에 모신 그 게스트분들의 인사말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맨 왼쪽에 계시는 서민 교수님부터 한번 인사말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기생충학하는 서민이고요. 이렇게 갑자기 여기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여기서 앉아서 듣다 보니까 애가 없으면 많이 미안한 거던데, 제가 사실 애 대신에 개 6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바른 가정일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아, 강아지 2마리를 키우고 계시군요. 6마리요? 아, 진짜 애기는 안 나시고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네, 앞으로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옆에 계시는 이명준 대표님 잠깐 소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상평연대 대표 이명준입니다. 오늘의 자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 정말 관계를 주도하고 가정을 주도해왔던 위대한 어머니들과 위대한 여성들이 이런 자리를 또 만들어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어머니들과 위대한 여성들이 다시 한번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나설 수 있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너무 멋지죠.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여성. 말만 들어도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은송 논설위원님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스케치 이사를 맡고 있는 이은송 논설위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 이 자리에 정말 그 가정의 품이 정말 저는 너무 좋아서 저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었는데 좀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오세라비 작가님 모시겠는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처음 출범할 때부터 제가 늘 같이 해왔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 그 보금자리나 똑같고요. 여기 행사 준비하느라고 정말 애썼습니다. 그리고 저기 끝에 계신 서민 교수님과는 제가 한때는 조금 정적이었지만 지금은 완전 친해요. 완전 친해요, 지금은. 그래서 너무 제가 여기 이제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가정으로 우리.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게스트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저희가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좀 토크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요즘에 굉장히 핫한 그 이슈가 그 우리 윤여정 씨가 이제 미나리라는 영화로 아카데미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는데요. 그 사건이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좀 즐거움을 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 미나리라는 영화가 사실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한국 가정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혹시 영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게스트분들 중에. 아, 네,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 외국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한국의 가정의 이미지를 그 미나리에서 나오는 그런 영화의 그런 그 모습으로 굉장히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하고 비교해서 지금 우리 현실이 어떤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짧게 의견을 가지신 분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아카데미 수상작은 그렇게 또 많이 안 보는 게 그게 또 문제라 그러더라고요. 아, 네네. 맞습니다. 특히 아카데미 작품상 이런 거 받으면은 사실은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이 좀 적어요. 아, 예. 그렇지만 저- 저는, 예.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저기 11,000원에서 5,500원으로 내려가면 볼라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네네. 저도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영화 가격을 제대로 알고 계시네. 네. 그 미나리에 대해서 우리 이명준 대표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저는 사실 미나리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요즘에 보면서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변해가는 거를 보면은 요즘에는 기존의 가정의 모습을 그런 개념 자체를 파괴하는 것에서, 그리고 그런 파괴하면서 개인의 정체성들이 약간 월세살이 정체성들을 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근본적인 터전을 잃어버리고
점점 자기가 개척한다라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젠더라는 그런 개념에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개념에서 월세살이 정체성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그 신선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월세살이다. 가정이란 어떤 둥지를 틀지 못하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월세살이에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그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는 그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 페미니즘과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세라비 선생님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페미니즘 전문이스트인데 이렇게 페미니즘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타파하기 위해서 나서는 전사신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요즘에는 이제 물론 우리가 1인 가족 시대고 또 혼자 살기에 굉장히 그 편리한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혼자서 많이 살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페미니즘 이후에 비혼이 늘어나고 요즘에는 이제 비혼을 외치는 여성들이 비혼도 아니고 탈혼, 반혼, 아예 혼인 자체를 반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결혼 제도 자체가 거의 붕괴 상태가 오지 않았나. 제가 지난해 혼인 건수를 보니까 교수님 21만 4천 건이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거의 우리나라 결혼 제도라는 것은 붕괴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통계를 이렇게 보다가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통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상하게 막 숨겨놨어. 통계를 잘 못 찾아요. 근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청년 인구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2만 3천 명이 줄었어요.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출생아 수가 27만 명대잖아요. 이게 참 추이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가고 있으면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거의 이거는 자살이 길로 가지 않나. 예, 그 정도로 들고 이제 빼미들이 뭐 자꾸 비혼을 외치는데 사실 비혼이라는 말이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비법률 혼이라는 그 뜻인데 일본식 용어인데 그거를 너무 정말 당당하게 이렇게 쓰고 우리 또 여기 이대녀 계시잖아요. 좀 이대녀. 이대남도 계시고 이대녀도 계시죠. 네. 한번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대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성으로서. 네. 저는 사실 페미니즘 관련 활동가 전문가는 아니고 단지 여대에 다니는 이대녀입니다. 네, 그런데 좀 여기 계신 분들과 조금 공통점이 있다면 저도 과거에 사실 소위 말하는 그런 페미니스트 비슷한 좀 사람이었어요. 제가 제 동생이 있는데 저에게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그거 그냥 좋은 거야. 너도 그거 해야 돼. 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페미니즘이 어떤 사람들의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것처럼 어떤 프레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이 정확히 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좀 막연하게 자기를 좀 희생자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막연하게 남자를 싫어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그런 이 페미니즘이 좀 다 여대에 다니고 있는데 정말 그 사회의 메인스트림인 것처럼 마치 주류인 것처럼 그런 만들어서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은 발언 도 못하고 자기 표현도 못하게 만드는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진영을 만드는 것이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요즘에 이대녀들 똑똑하네요. 네. 그럼요. 저도 옛날에 이대녀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는 페미니스트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페미니즘이 뭔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또 친구들과 교제하고 책을 읽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도 모르게 페미니스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과격했어요. 급진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나 동거 찬성, 그러니까 혼인 신고 안 하고 동거 찬성, 어떻게 결혼을 하기 전에 안 살아보고 결혼을 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자리에 저희가 서민 교수님을 특별히 더 초대했던 이유는요, 자칭 페미니스트셨거든요. 근데 요즘에
정체성이 조금 혼란이 오셨는지 아니면 네, 탈바꿈하셨는지 이제는 네. 페미니스트들을 좀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어떤 그 변화가 있으셨는지,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나눠주세요. 네, 저는 이제 뭐 페미니의 부역자였는데,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부역자가 다른 분도 있어서 너무 마음이 놓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페미니즘 반대하기가 좀 뭔가 페미니즘에 부역하던 시절에 제 마음은 뭐냐면, 저 이제 그 나이 50대 남성으로서 그 당시 이제 누나나 여동생에 비해서 좀 대접을 잘 받은 그런 부채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50대 남들이 페미니즘을 그냥 뭐 알게 모르게 그냥 뭐 지지하고 20대 남자들이 받는 차별을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하는 아마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어쨌든 나중에 우리나라의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의 인권에 별로 관심이 없고 여성의 인권을 이용해서 그냥 자기 입속을 차린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제 그들과 멀어졌는데, 아까 이제 가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미나리를 안 봤지만 그래도 미나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그 가족의 힘으로 뭐 이겨낸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가족이라는 거는 뭐 좋을 때는 모르겠지만 어려울 때 특히 더 가족의 힘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사업도 망했는데 확 죽어버릴까 하다가도 가족의 그 존재 때문에 다시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일어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페미 있을 때 받은 교육이 뭐냐면, 뭐 사람들은 그냥 아빠와 엄마 그리고 자녀로 이루어진 그런 가정이 뭐 정상적인 가족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 뭐 1인 가족이나 뭐 여자끼리 가족도 얼마든지 가족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기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제 이게 김태형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거기서 보면 이제 여자분들이 집안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또는 이제 부모한테 두드러 맞거나 어쨌든 거기서 남자는 모두 때리거나 사기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로부터 이렇게 상처받은 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주제는 뭐냐면, 혈연으로 된 가족보다 어쩌면 그냥 여성들로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가 훨씬 더 좋은 가족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데올로기인데, 그냥 그때는 그거 보고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영화가 한 2005년 정도에 나왔던 영화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제 가정해체를 이렇게 뭐 알게 모르게 일으키는 뭐 그런 뭐 선구적인 영화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행동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네, 분발하셔서 자녀들도 네, 어떻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페미니즘이 너무 과열됐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특히 이제 총선,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제 그런 경향들, 이제 그런 영향들이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이대남들의 그 반동이 있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이 페미니즘과 그 다음에 계속 젠더 독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면, 계속 이대로 가면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명준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시는 이대남으로서. 네. 저도 이대남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은 또 불안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저는 남성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굴레가 있고, 여성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굴레가 있고, 이것이 다른데, 지금은 이제 문명이 고도화되면서 이런 것들을 모두 평등하게 맞춰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대남보다 더 페미니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건 뭐 10대남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10대남들의 여론을 보면은 뭐 탈의실에 관련해서도 남자 여자 평등하게 뭐 해야 된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하나하나 정말 다 권리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페미니즘이나 이런 게 사실 별로 없었었는데, 그때는 남성으로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굴레와 여성으로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굴레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다 평등하게 맞춰 나아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권리화가 주장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기는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 이대남 현상을 보면서 지금 주류 페미니스트들이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대남들이 어떤 위대한 여성 인권 향상 운동에 대한 반동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저는 그것이 이대남들의 반동이다, 10대남들의 반동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보다는 그간 페미니즘이 또 어떻게 보면 여성의 역사에서 또 해온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이 여성을 계속해서 더 종속시키려고 반동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성이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어떤 여성 운동에 그런 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을 이제는 파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는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반동은 페미니즘이 지금 이 사회에 일으키고 있는 수많은 폐해들이 사회에 대한 반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우리 이은송 논설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페미니즘의 그 성주류화, 모든 것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바라보게 하는 그 성주류화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분법적인 그런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저희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싸움이 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 기저에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생각은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자 하는 자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페미니즘도 어떤 그런 이런 페미니즘의 결론은 가정의 좀 분열을 좀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1차적으로는 남녀의 갈등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지속이 된다면 갈등을 넘어서 정말 그 소통이 단절된 그 불통으로 인해서 가정의 화합이 또 깨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저는 페미니즘 또한 분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페미니즘 안에서도 정말 이게 평등을 외치는데 어떤 페미니즘 중에서도 트랜스젠더는 또 반대하고 또 레즈비언은 또 찬성하지만 또 게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게이까지 옹호해줘야 돼라고 말을 하면서 좀 이렇게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페미니즘인지 좀 생각해봐야 될 가치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안에서 분열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좀 사회와 또 페미니즘 안에 또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좀 구조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세라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우리 10대와 이제 20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거거든요. 공정한 경쟁. 그리고 모든 이런 공공정책이 어떤 그런 특정 성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성을 위한 여성 친화도시, 또 여성을 위한 어떤 경력 단절,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특정 성별에 치우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은 남녀 모두 공정하게 어떤 보편적인 공공정책이 실천되는 걸 원하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너무 이제 페미니즘 정책이 너무 과도하게 그리고 예산과 모든 정책들 제도 이게 과도하게 여성 쪽으로 가니까 이게 이제 반동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저는 이건 이제 여태 이제 페미니즘 측에서는 이게 이제 백래시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좀 조롱이나 그런 약간 그런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투로 썼지만은 사실은 이게 명백한 젊은 세대의 백래시예요. 이거는 명백한 반격이고 우리가 지난 거의 저는 7년 가까이 이게 지금 성대립, 성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2018년에 이제 정점을 찍었어요. 2018년이 이제 미투 운동, 해화역 시위,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또 탈코르셋 운동까지 이렇게 겹치면서 우리나라 페미니즘의 절정이 2018년부터 있었고 그 이후에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게 이번에 이제 4.7 보궐선거에서 드디어 이제 이게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다. 예, 그래서 우리 이은송 씨가 말한 것처럼 여성계도 이번에 상당한 분열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20대에도 지금 분열이 있죠. 20대 여성들도. 기타 후보나 확실하게 자신이 정체성에 딱 투표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비위 사건으로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민주당을 찍는 이런 여성들이 또 44%가 되고
그래서 이거 보면은 말한 대로 페미니스트들도 지금 굉장한 분열이 있고 당황한 건 이제 민주당일 것 같아요. 저는. 예. 네. 예. 저는 이제 요즘에 이번에 그 20대 남성들의 그 반동, 지금 네. 백리시라고 이제 표현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약간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미움이 미움을 또 낳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너희가 오랫동안 우리를 가부장제를 통해서 우리를 억압했잖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어라고 우리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달라면서 이렇게 여성 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났었던 그 과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가니까 이제 남성들이 우리 역차별 당한다. 야, 그 왜 할아버지 세대에서 아버지 세대에서 하던 거를 왜 우리한테 이렇게 다 물리냐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남성으로서 받는 역차별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면서 또 이제 남성의 권리를 또 이게 들고 나오면 또 그게 어떤 식으로 이 사회에 변화를 줄까 좀 약간 두렵기도 하고요. 결국 남성과 여성이 어떤 이제 기회는 평등하되 어쨌든 저희에게 그 합의된 어떤 그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어떤 그 합의점을 찾지 않는다 그러면 서로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싸움이 남성과 여성의 성대결이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 좀 두려운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서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딸아이가 이제 생기면 그걸 이제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걸 지우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딸이 뭐 금메달이고 뭐 아들이 은메달 뭐 이렇게 얘기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권한이 많이 향상됐고 그 동안에 페미니스트의 공헌을 뭐 저는 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성의 권한이 많이 상승했으면 페미 운동이 조금 잦아들고 뭐 어떻게 이제 좀 목소리를 덜 내야 되고 양성평등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더 극렬해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20대 남자분들의 그 반란, 그러니까 페미에 대한 그런 반발이 좀 전혀 없지는 않을 텐데 이 페미니스트들은 그거를 계속 애써 없는 것처럼 이거는 페미니즘은 이번에 선거에 관계 없었다라고 이제 계속 그렇게 뭐 거짓말을 하면서 더 열심히 페미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 페미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 페미니스트 운동하는 분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완장을 찬 것처럼 되게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뛰어난 애들이고 니네들은 공부 좀 해라, 공부 안 한 애들이다라고 이제 항상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남자하면서 부역자인 저한테도 끊임없이 저를 증명하라, 너는 열심히 좀 해라, 그럼 우리가 받아들여준다, 이런 태도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일 중에서 제일 황당한 일 두 가지만 말씀 잠깐 드리면, 제가 이제 까칠남녀라는 그런 제가 진짜 부끄러운 과거 그 프로에 제가 이제 나갔을 때 이제 저에 대한 이제 청문회를 했어요. 서민 너는 왜 페미니스트 됐냐 뭐 그랬고 이제 뭐 제가 부치의식 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페미니스트의 대부격인 이현재 교수가 이러더라고요. 그 페미니즘 하는 남자들은 둘 중에 하나다. 여자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거나 아니면 생계형 페미가 돈이 되니까 한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저 면전에서 이렇게 모욕을 줬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결혼을 했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뭐 대학 교수로서 그냥 월급도 받고 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걸 보고 되게 좀 많이 화가 났었는데, 심지어 그 페미 운동을 하는 대학생들조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화여대 동아리에 페미 동아리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서 강의 요청이 와서 강의를 이제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이러더라고요. 강의록을 보내달래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강의록을 보내줬더니 다 강의록을 빨갛게 고쳐서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 이건 빼라라고 이제 다 검열을 해가지고 100장 정도 되는 슬라이드가 난도질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너무 그걸 보고 이런 애들한테 강의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진짜 생각이 들었고, 얘네들은 무슨 페미니즘이 벼슬인 줄 아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페미에 대해서 점점 회의를 갖게 됐는데, 하여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페미 운동이 과연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싱글벙글쇼라는 라디오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정영진이라는 이제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분이 방송 진행 잘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MC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의 과거 발언, 까칠남녀 시절에 했던 몇몇 발언을 문제 삼아서 결국 낙마를 시켜요. 이렇게 여성 혐오적인 사람은 MC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검열을 해서 낙마를 시키면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게 지금 현재 페미 단체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남녀 완전한 평등, 뭐 성범죄 없는 세상이라는 그런 엘도라도 같은 오지 않을 그럴 날을 위해서 계속 돈을 요구하고 권력을 요구하는 그런 애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평등이 좀 완전히 성평등이 많이 진화된 그런 나라, 북유럽 나라들도 사실 성범죄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당하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 성범죄가 많아서 아직도 여성 인권이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좀 페미 얘기하다 보면 항상 열이 받아가지고 말이 좀 이렇게 좋습니다. 열받.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까칠남녀에 나오셨던 그 흑역사를 좀 제가 알고 있는데 교수님을 생각해서 질문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자백을 하시는 시간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제 이번에 이제 페미니스트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 후보 4명이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 중에 4명이 이제 거의 페미니스트 후보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그들의 이제 그 현수막 이제 선거 기간에 내걸리는 현수막을 보면 뭐 미프진을 도입한다든지 뭐 이런 그다음에 뭐 마가릿 쌩어의 그런 그 말을 인용해서 내가 엄마가 될지 안 될지 내가 결정한다 이런 식의 그 현수막을 거는 걸 봤어요.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이제 헌재 판결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 시점에서 저희 이제 오늘 내빈으로 오신 K-프로라이프 상임대표님과 또 우리 이봉화 상임대표님과 열심히 함께 그 낙태 반대 운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낙태라는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여성주의, 페미니즘이 결국 여성에게 지금 여성을 유익하게 하는가, 여성에게 유익을 주는가, 여성을 이롭게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게 했어요. 정말 그 낙태 전면 자유화라는 것은 과연 이것이 여성을 이롭게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페미니즘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서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린 것이 아닌가. 사실 이제 처음 페미니즘이 나왔을 때만 해도 여성의 참정권이 없었고 또 여성이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어떤 그런 지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성이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페미니즘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이제 그 1세대 페미니즘이 지나서 지금 이제 너무 급진적으로 3세대, 4세대까지 왔다고 해요. 이제 젠더가 또 들어오고 하면서 3세대, 4세대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오면서 결국 페미니즘이 너무 많이 변질돼 버렸고 그 권력화가 되어 가고 있지 않나.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한 10년 동안 굉장히 권력화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오세라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시몬 드 보바르가 이제 제2의 성을 이제 출판했을 때가 1949년이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그런 주장을 하죠. 뭐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 엄마가 되지 않을 권리, 결혼을 하지 않을 권리. 근데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68혁명의 그 레디컬 페미니즘의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보수 안티 페미니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가정 파괴의 이데올로기다. 예.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진화하면은 결국은 이제는 다 계속해서 여성들이 권리만 주장하게 되는 거죠. 의무는 없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의 그 가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막 거의 지금 소멸 직전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게 이게 페미니즘이 가장 큰 폐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한 7년, 문재인 정부 이후에 페미니스트들이 권력이 너무나 커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 할당이라는 게 막 거의 30% 이게 우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모든 부분에 여성 할당제 이래가지고 거의 뭐 30%를 의사결정 구조에서 그냥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그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뿌리고 이러면서 이제 과도한 이게 권력이 상층부 여성들에게만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신들은 유리천장을 깬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끈적한 마룻바닥에 있는 여성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운동의 방향을 그렇게 상층부 여성들이 이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여성운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바닥에 깔려있는 보이지 않고 우리가 그냥 보통 여성들을 위한 그런 보편적인 운동이 되어야지 지금은 너무 과도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무슨 여성 가산점? 저는 우리 여성들이 그렇게 저는 가산점을 받아야 될 정도로 수동적이거나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성은 배려를 지금은 그렇게까지 국가 차원에서 가산점, 할당제 이렇게 해서 저는 배려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여성들도 다 뛰어날 수 있고 여성 검사도 31%가 넘었더라고요. 벌써. 이거 미국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야의 여성들이 정말 두각을 나타내고 잘할 수 있는데 계속 할당제, 가산점 이러면은 그러면은 정말 그 자기 실력과 능력과 역량으로 그 자리에 높아 올라간 여성들도 저기 여성 할당제 받았나? 가산점 받았나? 뭐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그렇게 되니까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참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페미니즘의 일종의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창출해내는 게 또 페미니즘이기도 해요.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생계형으로 페미니즘에 동조하고 그 페미니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명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도 페미니즘이 지금은 어떤 여성 인권이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여성을 팔아먹는 산업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대학교에서 페미니즘 동아리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여성 단체에 접촉할 기회들이 많아지게 되고 여성 단체는 또 거기에서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양산해낼 수 있는 통계들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한 번 전화가 온 것을 가지고 문자 온 거, 전화 온 거 동일 피해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문자 온 거, 전화 온 거, 뭐 이메일 보낸 거 이런 것들을 다 추합해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3개, 5개의 사건을 만들어 버려서 어떤 통계들이 굉장히 높아 보이니까 예산을 더 많이 받아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산업화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까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페미니즘이 저는 여성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리에 모이신 정말 위대하신 어머니들,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자라나고 있는 여자아이들한테 위험한 선택들을 하게 하는데 쉬워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가 페미니즘에게 이제 빼앗기지 않고 여성단체들의 피해 사례로 이렇게 빼앗기지 않게 하면서 정말 건강한 여성들을 많이 길러내어서 또 여성들이 또 어떻습니까? 하나의 가정을 주도하는 그리고 관계를 주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또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가정이라는 거는 또 인류 역사 2000년을 이끌어온 하나의 핵세포 같은 것인데 그 안에서 이제는 남자아이들도 자기가 추구할 수 있는 남성적인 롤 모델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활기 있는 남성들 그리고 책임감 있는 남성들 건강한 남성들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책임감 없어지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야성을 잃어버리는 남성들이 자라나게 되고 여성들도 페미니즘에 빼앗기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회복할 수 있을 때에는 정말 또 여성분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면서 여기 실시간 채팅으로 또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서민 교수님 멋있다고 또 이렇게 응원을 많이 보내셨네요. 네. 페미니스트가 가족을 해체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 응원 받으신 서민 교수님께서 먼저 한번 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하고 이렇게 어려운 질문 던지기 없기. 아,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그 가족을 해체하고 그래야지 그 어려운 여성들이 나타나고 사실 여자 혼자 또는 남자 혼자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좀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잘 나가는 가족이 뭐 여성 가족부가 끼어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좀 뭐 소위 말하는 약간 결손 가정이라고 우리가 옛날 불렀던 그런 가족들이 여가부가 이제 관리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페미니즘 어떻게 끊을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돈줄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페미니즘이 여가부를 정점으로 여가부가 예산이 1조인데 뭐 다른 분야보다 훨씬 예산이 작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1조 원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곳이 여가부고요. 그러니까 서울시나 뭐 이런 각종 여가부 또는 그런 각종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여가부가 받고 있고 소위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돈줄을 끊기 위해서는 이런 여성 시민단체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 들어가는 그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투명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의 일인데, 이거 이제 정의원에서 이제 여가부 이름을 빌어서 사업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업 보고서는 원래 국가 돈 받으면 당연히 어디다 돈을 썼는지 자세히 써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원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요구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여가부는 끝끝내 그 사업 보고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업비가 좀 방만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돈으로 아마 다 뭐 먹고 살고 유학도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런 감사를 이제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서 정말 꼭 필요한 여성단체 말고 그렇게 여성단체가 우리나라에 정말 제가 늘 과장으로 하는 말인데 교회수보다 많은데 이런 여성단체가 이렇게 많이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돈줄을 좀 막아서 꼭 필요한 건 남기고 다 없애는 게 그리고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말씀에 좀 와닿네요, 진짜. 진짜 이게 여성가족부는 예산이 1조밖에 안 되지만 1조 2천억 정도 뭐 그 정도 되지만 사실은 이제 성주류화 정책 때문에 성인지 예산은 36조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되거든요. 올해 예산이. 근데 그게 국방비가 51조예요, 저희 나라가.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에요. 진짜 이 돈줄을 어떻게 끊어야 될지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저희도 사실 작년에 그 정의연의 그 사태를 보면서 야, 이렇게 불의할 수가 있나. 진짜 이거는 정말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제 인권을 유린했다. 저희가 좀 분노해서 저희 감사원에다가 감사 청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답을 못 받았어요, 저희가. 근데 그 국회의원들한테도 주지 않는데 저희 같은 여성단체들한테는 답을 안 주는 게 뭐 당연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건 이 진짜 그 여성가족부 혹은 여성단체들 지금 교회수보다 많다고 서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저희가 서울시에 등록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여성단체만 해도 수십 개에 이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큰 단체들도 있고요. 그 단체들은 돈을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을 받아가고 또 작은 단체들도 사업을 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로 들어가는 이런 성인지 예산들 이런 부분들을 좀 국민들이 좀 잘 감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어떻게 좀 감시하면 좋을지 우리 오세라비 선생님 좀 뭔가 대안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최근에 뭐 만드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이제 여성단체, 그리고 뭐 또 이제 운동가들이 어떤 걸 뭐 족벌 체제, 또 뭐 카르텔, 이런 걸 쭉,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리스트는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단체가 지금, 제가 이제, 다 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은, 하는 데까지 해봤는데, 지금 한 3,500개 가량이 되고, 사업비 보조금 뭐, 여러 가지 지원금 받는 곳이, 최소 700곳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다 세금이잖아요, 이것이. 다 세금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늘 이제 지적을 받는 게 성인지 예산 35조거든요. 35조, 36조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들 지난,
겨울에 이 가로수에 이렇게 뜨개질 있잖아요. 그거 혹시 보셨어요? 네, 봤어요. 뜨개질 해가지고 그 나무야 춥지 마 이러면서 나무를 뜨개질로 둘러준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전국에서 다 했거든요. 이게 성인지 예산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최근에 제가 밝혀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두야 정말 머리를 제가 했더니 그런 것도 다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 뜨개질을 또 다 이제 여성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사실 그게 뜨개질 한 거 나온 그거 다 폐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만드는데 이게 또 성인지 예산이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부적절한 예산이 너무 많아요. 부적절한 사업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정말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늘 제가 밤낮 없이 고민을 하긴 하는데 일단 이 성인지 예산 35조를 기재부와 여가부가 같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이걸 사업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여가부의 힘을 뺏지 않으면은 이것은 결론이 안 나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 여가부를 해체 수준에 가깝게 저는 완전히 해체에 가깝게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너무나 권력이 너무나 막강해졌어요. 그동안. 네. 그렇죠. 이제 성주류화 정책이 되면서 이게 이제 정부에서 어떤 여성 정책을 시행하는 기본 정책이 됐잖아요. 성주류화라는 그 방향이. 그래서 모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못해 정말 가로수에 그 뜨개 옷을 입힐 정도로 그 성인지 예산을 써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써야만 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정말 우습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여성가족부 해체 운동을 저희가 앞으로 또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최근에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문제가 된 게 제4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다양한 가족을 우리는 구성하고 그들을 이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내용들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어요. 이 다양한 가족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이게 과연 여성가족부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건가? 왜냐하면 여성주의, 페미니즘은 결국은 이 사회의 문제를 모든 악의 근원을 가부장 제도에서 보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가정에서 여성들을 탈출시키고 여성을 끌어내고 가정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가정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여성들을 자꾸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마음에 고통을 주면서 그 가정을 해체시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지금까지 이렇게 페미니즘에 해왔는데 이제 와서 가족을 구성하는 법을 얘네들이 정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이은성 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 그 유럽의 한 사례를 좀 박스라는 그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 건강가정 기본법을 보면서 제가 프랑스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이 팍스라는 좀 저희가 쉽게 말하면 생활 동반자법과 비슷한 좀 그런 제도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동성 커플이든 이성 커플이든 동거만 하면 이제 결혼이랑 똑같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이제 팍스라는 제도인데 이제 이게 프랑스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2019년도에는 이게 이제 19만 6천 커플이 이제 이 팍스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90%가 이성 커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을 했어야 할 커플이 이 팍스 제도로 인해서 동거를 선택하고 이제 결혼을 하지 않게 되는 네,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건강가정법 기본법이 이대로 가다가는 이 프랑스처럼 정말 될 것 같다라는 정말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그 프랑스 결과를 보면은 2020년에 그 출생한 아이의 60.4%가 이제 혼외자 출생,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이런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말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네, 건강가정기본법이 그런 법안인지 좀 네, 정말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네,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박스라는 제도는 그러면 이제 동거법이잖아요, 일종의. 그죠? 그러면 남녀가 똑같이 사는데, 그러니까 가정이 일종의 이제 생활 공동체니까 가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데 단지 결혼만 안 하는 건가요? 결혼 없이 동거만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 혼외자가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이거를 되게- 그게 이제 60%가 비율이 넘는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결혼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네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최근 막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기성세대,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조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 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서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기 아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고. 아, 네. 조론 같이- 안 하시겠네요? 예, 같이 6마리 개를 키우고 있어서 개를 보기 위해서라도 아내한테 잘 보여서 집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근데 여기 토론할 때 혹시 뭐 이런 건 안 다루시나요? 뭐 이렇게 뭐 차별 금지법 이런 건 안 다루시나요? 왜요? 준비 많이 해오셨나요? 아니, 준비해온 건 아니지만. 아니, 요즘에,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새로운 이슈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차별금지법인데, 이게 뭐 법 자체 이름은 보면 되게 좋은 법이죠. 차별하지 말라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차별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건 되게 좀 애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초등학교에서 남자랑 여자랑 만나서 엄마 아빠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게 차별금지법이 있으면 그게 이제 법적으로 걸려요. 그래서 거액의 배상을 물어주거나 해임이 되는 사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뭐 동성 커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이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뭐 동성애도 당연히 정상의 한 분야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 애들한테 뭐 학문 섹스도 가르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이제 제정된 곳에서는 막 그 엄청난 광풍이 오가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주마다 이제 이게 다른데, 차별금지법 있는 주에서는 정말 막 이로 인해서 이제 시달리다가 자살한 교수도 있고, 막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직장의 어떤 취업을 이제 뭐 하는데,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뭐 명확한 근거는 없어도 내가 트랜스젠더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리면 그 고용주가 되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트랜스젠더들이 자기들을 위한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식의 폐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남자인데 자기는 여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자 화장실을 이제 태연히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여자들이 되게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일도 막, 이게 차별금지법이 이제 생기면 근데 지금 장혜영 의원이라는 분이 차별금지법을 지금 몇 번이나 지금 위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법안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저는 차별금지법이 이제 생기면 이제 페미 분들이 이제 더 날개를 달고 이 사회는 점점 더 이상해진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조론을 얘기하고 비혼으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그 차별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진도가 빠르세요, 우리 교수님이.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주장하는 분들이 사실 페미니즘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왜 그러면 동성애랑 같이 가려고 그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페미니즘이 이제 성소수자, 그러니까 여성도 사실은 이제 인구는 많지만 뭐 권력이 없다고 성소수자잖아요. 그래서 원래 페미니스트들은 그러니까 성소수자와 연대를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페미가 잘 되면 니네도 잘 된다는 그런 식으로 꽂아서 같이 페미와 뭐 게이 뭐 아주 심한 페미 단체는 워마드 같은 경우 이제 게이를 싫어하지만 어쨌든 웬만한 페미들은 다 뭐 성소수자랑 같이 하고 트랜스젠더 인권도 되게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같이 가고, 그러니까 마치 걔네들은
그 이게 차별금지법이 이제 선포되면은 이제 페미들이 되게 이제 뭐 페미들도 물론 혜택을 많이 볼 거라고 본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이제 어떤 직장에 뭐 똑같습니다. 어떤 여성이 그 실제로 동아제약에 어떤 여성이 지원했는데 자기가 이제 뭐 별 근거는 없지만 여자라서 떨어졌다. 면접 때 이상한 거 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동아제약이 사과를 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법으로 제정이 됐었으면 그 동아제약이 훨씬 거액의 배상금을 물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이런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분명히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직원이 이제 제지를 하면서 뭐 진짜 뭐 신분증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 이제 7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문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악용이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사람들이 여자 화장실 가가지고 성추행을 막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여성 쉼터로 가가지고 여성 성추행을 막 마구잡이로 하고 뭐 이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도 되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재앙인데 이 페미니즘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런 거가 제정되면 여성의 취업문이 더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저도 잠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페미니즘이 결국은 여성을 더 괴롭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정말 뭐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외모는 여자지만 사실은 남성인 그런 사람들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고 이런 여성 역차별이 생기면 결국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여성들한테 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페미니즘은 정말 여성의 적인 것 같다는 결론이 나네요. 네. 뭐 또 다른 사례인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별 볼 일 없는 선수가 여성으로 성을 바꾸고 맞아요. 여자 스포츠 경기에 이제 참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럭비 선수가 돼가지고 공포의 선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부딪힌 여성들이 전부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 선수를 참여 못하게 하면은 차별금지법 위반이라 이걸 말릴 수가 없는 거죠. 뭐 어떤 역도 선수도 그렇게 해서 뭐 그러고 근데 이런 일들이 막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이게 여자에게 손해로 돌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참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전체 여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권력화된 일부 여성들만 그 권력을 계속 누리고 그거를 계속 그거를 하기 위해서 결국 페미니즘을 이용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페미니즘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사실은 여성들이 그동안 이제 뭐 옛날 역사를 보면 여성들은 전 세계에서 사실은 많이 차별받고 억압받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 그게 원래 그거에서 벗어나도록 여성이 6번을 신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성 운동이 나쁜 게 아니었는데 그게 완전히 변질되고 이제 지금은 완전히 권력화돼서 자기들만의 어떤 리그를 위해서 이 페미니즘이 이용당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연이라는 데도 원래 위안부 할머니를 좀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이 정의연,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권력화가 되고 나면 이 돈과 권력을 놓기 싫어서 할머니를 이용하고 할머니 자체는 일본하고 그냥 용서하고 그냥 일본에서 주는 돈을 받고 그냥 남은 인생 편하게 살고 싶은데 얘네들은 계속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할머니를 그러니까 일본과 협상을 계속 방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페미니즘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다고 봅니다. 저는 요즘에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게 이 페미니즘이 그 비혼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이 언론에서는 알게 모르게 그런 비혼의 메시지를 던지는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 사실 나 혼자 산다 이거 굉장히 즐겨봤는데요. 요즘에 안 봐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나 혼자 산다 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그 약간 뭔가 그 동경심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 보면 대학교 딱 들어가면 물론 이제 독립을 한다라는 부모님에게서 독립을 한다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저 자취하고 싶어요. 빨리 방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이 필요하면 네가 알아서 하거라. 이제 저는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굉장히 동경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여성들을 그러면서 자기네들 또 되게 아이러니하게 느낀 거는 자기네들끼리는 또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요. 결혼은 싫고 가족도 싫고 다 싫은데 또 자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산대요. 대체 이게 뭔가 좀 아이러니하다. 얘네들 굉장히 그 일관성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고나 이 삶의 방식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비혼이 지금 굉장히 지금
오세라비 선생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비법률원 해가지고 혼외에 같이 사는 어떤 그런 것을 표현하는 일본어 표현인데 지금 이게 미혼은 왠지 그 내가 결혼을 못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굉장히 이 비혼이라는 단어 자체를 미화시켜서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비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오세라 선생님 좀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뭐 사유리 비혼 출산권을 해서 조금 한번 좀 우리 송혜정 대표도 계시지만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 가족의 굴레를 넘어서 우리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굴레라고 표현을 했더라고. 이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비혼 뭐 출산을 뭐 마치 장려하는 듯이 이게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이게 우리가 뭐 언론이나 신문 기사를 보면은 비혼해서 뭐 출산 비혼 뭐 인공 그 이제 정자은행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좀 아름답게 꾸민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경향신문의 한겨레 이런 데 보면 비혼을 굉장히 이렇게 찬양하는 듯한 이것을 저는 국가 차원에서 또 특히 정부 부처에서 이런 걸 조장하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나쁜 거죠. 이거는 이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남성성, 건강한 여성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건강하게 서로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이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국가 주도해서 비혼을 얘기를 하고 정상가족을 마치 굴레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제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에도 가정을 빼고 가족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어떤 가치 중립적인 그러니까 가족은 누구나 다 될 수 있거든요. 게이, 뭐 레즈비언 다 가족을 꾸밀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 가정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자기들 말 그래 가치 중립적인 가족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양한 가족 뭐 어떤 포괄적인 어떤 그런 거 모든 뭐 LGBT가 다 들어가는 어떤 다양한 가족 형태 이것을 계속 어떻게 국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가 저는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남성들은 비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말고 일반 남성들이. 이명준 대표님의 개인적인 생각들도 좋고요. 보통의 남성들의 생각을 나눠주셔도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비혼 이런 문화가 어떤 밈이 되고 있고 유행이 되고 있고 하나의 젊은 애들 사이에서 힙한 문화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는 개인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정체성은 성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남자이고 여기 여성분들도 계시고 저 남자라는 정체성 그리고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가장 안정적인 정체성이고 가장 신뢰도가 높은 정체성이고 누가 봐도 확실해 보이는 정체성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저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신뢰도를 가장 잘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으로 그 안에 자기를 투영시켜서 지내게 한다. 그리고 내지는 어떤 자기를 잃어버리고 기존 가정의 어떤 터전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는 자기가 살아갈 수 있고 자기를 가장 잘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터전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이제 어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를 못 만나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조장해가지고 개인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이렇게 젊은 이제 청년들의 생각이 건전할수록 저희 사회가 더 안정화되고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요즘에 남녀 갈등이 너무 심해서 초등학생들도 짝꿍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여학생들이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한테 이제 어떤 얘기하냐면 야 그거 성추행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너 이거 막 이런 이제 그런 얘기들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옷깃 스치면 우리가 인연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옷깃만 스쳐도 성추행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비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젊은 사람 세대가
결혼하기가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만난다는 것, 이것이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 이렇게 비혼을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또 비혼이 정말 힙한 그런 문화가 되고, 이런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모인 이유가 사실은 가정을 좀 바로 살리자. 왜냐면 가정은 같이, 이게 이데올로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가족은 정말 가치 중립적인 거잖아요. 이데올로기가 적용되지 않는 건데 그 이데올로기로 본다라는 게 굉장히 정말 답답하고, 그러면 이 가정을 정말 이 가정들이 건강해야지만 사회가 건강하고 또 국가가 건강하고 안정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결혼을 완전히 배제하고 비혼을 부추기고 또 여성의 어떤 권리만을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가속화돼서 가정이 해체되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고 어떤 대안들을 찾을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이제 쭉 우리 게스트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세라비 작가님.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은 페미니즘은 성대립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페미니즘 자체가 반남성적이고 남성 혐오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 갈등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성들이 먼저 페미니즘에서 벗어나야 되고 페미니즘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저는 이것만 된다면은 우리가 정말 진짜 우리가 건강한 남자와 건강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그래서 사실 인류 문명이 그렇게 서로 상호 협력, 상호 의존하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길이다. 여성들이요, 페미니즘에서 벗어납시다. 저는 먼저 저희가 그 페미니즘이 비혼을 얘기하는 이유가 자기가 지금 속한 이 가정이 에게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그 가정이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좀 많이 보여줘야, 왜냐면 내가 지금 있는 가정에 별 볼 일 없으니까 내가 가정을 이뤄도 뭐가 좋은 거지, 나는 손해볼 거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근데 저도 모두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가정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상처가 있다고 가정을 벗어나서 남인 혈연이 아닌 그런 남과 산다고 해서 그 상처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이 예를 들어서 전등이 고장났다고 집을 나와서 텐트를 치고 살 건 아니잖아요. 다시 집으로 가서 그 집을 고쳐야 하는데 좀 다시 정말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대학교에 와서 만났던 많은 학생들, 그리고 페미니스트들, 그리고 특히 요즘에 이제 1학년이 대학교 성인이 되는 이제 새내기들을 보면은 정말 그들이 대학교에 와서 페미니즘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페미니즘을 가지고 이미 페미니스트가 돼서 그 여대에서 이제 그런 페미니스트의 생활을, 로망을 가지고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도서관에서 페미니즘 책을 추천 도서로 선정을 하고,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여학생들 사이에서 탈코르셋 열풍이 불고 이런 교육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 중, 고등학교 이제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똑똑해. 그 교육에 앞서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 진짜 실제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에서는 저희가 어른들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이 정말 참 많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자기들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어머니들이 정말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잘 건강히 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어떤 남성과 여성의 권익과 이런 것들을 얘기들을 할 때 은하선 작가는 페미니스트 은하선 작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성차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남성과 여성은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더 멋있는 존재들인 거고 더 매력적인 존재들인 거고 그래서 화합할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인데, 구분 자체를 성차별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어떤 성전체주의, 성파시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성과 여성의 굴레, 어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똑같이 맞춰 나가자, 똑같아야만 어떤 사회의 정의가 실현된 것이다 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성전체주의와 그리고 성화합주의가 이렇게 대립하는 양상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은 있었는데 까먹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생각나면 좀 이따 다시 얘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진 발언이었어요. 예,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밖에 저하고 다닐 때 이제 남들이 아들 닮았다, 엄마 닮았다 이렇게 말할 때 웃어주시는 세상에서 유일한 분입니다. 저 닮았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다 혈연이라는 것 때문에 가능하고요. 저는 또 어머니를 통해서 가정의 따뜻함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가정에서 애 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는 그게 가정의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남녀로 된 가정의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그게 뭐 일탈 같은 걸로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일반화되는 게 아닌데,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 가정이라는 곳이 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해되는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그냥 일반화되지 않고 특수한 경우라는 거를 좀 강조하면 좋겠고, 두 번째로 예전에 이제 남북이 대결할 때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제 북한 체제를 막 욕하면 그게 훨씬 더 와닿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그런 전향한 부역자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 가정의 가치를 더 설파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민 교수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저희가 오늘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토크쇼를 통해서 이제 주제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한 가정의 출발은 역시 가정이다. 가정이 회복되려면 가정이 잘해야 된다. 이런 되게 원론적인 답을 여러분들한테 좀 대안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참 기성세대로서 어떻게 보면 반성할 점이 많은데요. 아까 이제 주제 발표를 제가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부모님들, 정말 부모님들 농사 짓고 막 아들, 딸,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일하고 막 이제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그 저녁 식탁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던 우리 선조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저희가 한 끼 같이 하루에 한 끼를 식사하는 게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런 저녁 식탁을 회복하는 거, 아니면 아침 식탁을 회복하는 거, 이렇게 해서 가족이 같이 모여서 한 울타리에서 밥을 먹고 거기서 짧지만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가정들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모습을 되찾아야겠다.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토크쇼에 함께해 주신 네 분의 게스트분들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